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 이것은 내가 은둔형 외톨이라거나 대인기피증이라거나 광장공포증 같은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당장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어떤 괴생명체나 재난이 도사리고 있어서도 아니다. 나는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뭔가를 두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보통 이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집이나 오래 머물던 곳을 떠나면 을에 떠올리곤 하는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휘발성으로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한다. 하지만 나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생각이 떠오른 채로 떠나질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내 머릿속 공간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줄곧 나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부추기며 나를 괴롭힌다. 내가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괜히 생각 많고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이긴 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늘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늘 궁금해했다. 어쩌면 지금의 내 증상도 이런 나의 성격에서 비롯된 증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이 증상은 이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정도까지 다다랐다. 한 번은 집 앞 편의점에 가기로 마음먹고 나가기 전에 다른 건 다 두고 결제하기 위한 체크카드 하나만 챙겨서 나가기로 했다. 폰도 필요 없었고 지갑도 필요 없이 그저 카드만 가져가면 된다고 나 스스로 되뇌이면서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머릿속이 급격하게 무언가로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잠깐만, 너 지금 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있어봐. 진짜 뭐 빼먹고 온 거 같다니까. 가습을 껐어? 아, 에어컨 풀로 켜두고 나왔지. 야야야, 너 전자레인지에 이상한 거 돌리고 나온 거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말 그대로 집 밖을 나서는 첫 발걸음만에 마치 밀린 알람이 밀려오듯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생각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다고 한 이유는 이 모든 생각들에서 떠올린 말이 나가 아니라 너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로만 빼먹은 감각을 겪었다며, 아, 내가 뭘 빼먹고 나왔던가 라고 생각하지, 야, 너 뭐 빼먹고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지금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이 생각들은 온통 주체가 너인 것이었다. 이건 마치 내 머릿속에 누군가 정말 자리 잡고 있다가 집 밖을 나서는 걸 인지하는 순간 경고문을 난사하며 날 괴롭히는 느낌이었다. 그렇기에 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날 괴롭히기 위해 던지는 생각들과 감각들이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나는 자의 반, 타의 반, 집 안에만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직업은커녕 일반적인 대인관계도 해낼 수 없었다. 이걸 다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제법 되었기 때문에 집에만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있었다. 집 자체도 고층에 경치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 배가 고프거나 뭔가가 필요하면 배달이나 택배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흔히 떠돌곤 하는 에서 일주일 버티면 억 같은 챌린지를 나는 현실에서 평생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어쩌면 이런 삶 자체에 적응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에게 최근 문제가 하나 생겼다. 어차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던 내가 할 일 없이 인터넷을 떠돌다 모 펜팔 사이트를 알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펜팔 사이트에서 펜팔을 주고받던 여자가 있었다. 영국인이었고 나보다 3살 어렸다. 나는 내 상태를 알기에 깊은 관계에 대한 미련은 없었고,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눈 맹목적인 대화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경계심을 풀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름은 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심리학자였다. 그랬다.
어쩌면 그녀의 직업이 우리를, 아니, 내가 그녀에게 급속도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녀와 가까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내 상태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지금의 내 상태는 아마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을 불타오르게 할 소재였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녀는 내가 내 얘기를 해준 후부터 끊임없이 많은 것을 물어왔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나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는지 같은 것들. 나는 그녀에게 가감없이 모두 말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 역시도 그녀가 심리학자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녀가 이런 내 증상을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메일 하나를 보냈다. 그 메일은 늘상 오던 펜팔 메일처럼 인사말로 시작해 내 증상에 호기심을 갖는 말, 증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흥미가 있다는 말 등이 있었지만 메일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줄의 한 문장이었다. So, I'm thinking of going to Korea to meet you.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오겠단다. 나의 이런 증상이 아무래도 그녀의 직업 정신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야 할지 나빠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거절했다간 이 관계마저 사라질 것이 두려웠던 나는 그저 Okay, I can't wait 라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 3주 후 그녀에게서 다시 메일이 왔다.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거라며 한국에 오고 나면 메일을 보내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나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굳이 If you have it 이라는 문구를 단 것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는 내 공간에만 사는 동안에도 휴대폰 정도는 있었다. 왜냐하면 배달을 시키려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쨌건 그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다음 날 저녁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메일을 통해서만 대화를 해왔기에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처음인지라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목을 한두 번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듣기 좋았다. 처음 목소리를 듣자마자 왜 그녀가 심리학자를 직업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통화를 할수록 휴대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상대를 안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마음 같아선 공항에서 그녀를 맞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자신은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답하였다. 그녀의 배려 깊은 답변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특유의 성격적 해석으로 그녀가 날 환자 취급하는 건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다. 그렇게 그녀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우리는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며 이어진 긴 통화의 마무리는 그녀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것으로 끝났다. 이것은 생각보다 나에게 꽤 커다란 이슈였다.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친구라는 걸 가져본 적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집에 초대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펜팔로 만난 유일한 그 친구가 내 집에 최초로 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 친구는 다름 아닌 여자였다. 처음 맞아보는 손님이었기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허겁지겁 인터넷에 집으로 초대한 친구를 맞이하는 방법을 검색해서 드문드문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밤중에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집으로 초대해버렸기에 뭘 미리 사두거나 할 수도 없었다. 아쉬운 대로 배달앱을 뒤져 가장 맛있어 보이는 양식 메뉴를 골라 여러 개 주문해 두었다. 그녀는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했다. 배달을 시켰을 때나 울리던 초인종이 울리며 인터폰 카메라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펜팔 사이트와 그동안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실물이 더 아름다웠다. 나는 거실에
설치된 방향제를 다시 한번 눌러서 뿌려둔 후 현관으로 달려가 어색한 움직임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그녀가 들고 온 가방이나 집들이 선물을 받아주며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마실 것을 권했고 그녀는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녀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물이 담긴 컵을 놓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있던 또 다른 소파 위에 앉았다. 잠깐의 어색한 시간이 흘렀고 나는 밖에선 그렇게 가득 차던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을 느끼며 또 다른 의미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먼저 이 얼음장 같은 시간을 깬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나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와 그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마에 온 영어 실력으로 더듬더듬 대답하면서 서서히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와 나 사이엔 언어의 장벽이 꽤 낮지 않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관심사들과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날려버렸다. 그녀는 웃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싱숭생숭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처음은 어색했지만 물꼬를 틀자 쏟아내듯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표정을 바꾸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So, I want to take you to the UK. What do you think? 내 증상에 대한 긴 대화 끝에 그녀가 제안한 것은 나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 증상에 대해 나만큼이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나의 증상을 감안하면서까지 하는 제안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면 내 증상이 치유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따라갈 동안 겪게 될 그 고문 같은 느낌을 생각하니 선뜻 따라 나서는 것도 겁이 났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녀 역시 그런 내 답변에 납득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고 온 집들이 선물을 내게 건네주며 그녀와 나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녀와 첫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나의 고민을 존중하듯 어떠한 연락도 메일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까지 날 데려가고 싶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런 증상은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저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 때문에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마치 자백제를 먹은 것처럼 술술 대답했던 것 같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에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높아진 텐션이 느껴졌고 그 밝은 기분이 나에게 그대로 물들며 전화를 걸기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이었던 내 얼굴도 화사하게 번지듯 밝아졌다.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집에 방문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으로 그녀와 늦은 점심을 먹은 후 나는 전날 싸둔 케이스를 끌며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먼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섰다. 나는 현관문을 사이에 둔 안과 바퀴의 경계 앞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사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 앞에 서기 전까지 그녀와 수도 없이 많은 체크를 하며 내가 두고 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명 이후부터 들려올 수많은 생각들에 저항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한 확신만이 내가 이 고문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그녀를 마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이내 문 밖으로 발을 내밀었다. 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김없이
내 머릿속이 금세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평소와 달리 머리가 아파올 정도였다. 잠깐만, 너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 다시 한번 살펴봐봐. 아니 진짜로 나갈 땐 나가더라도 집에 꺼야 할 건 다 끄고 나온 거냐고. 야야, 맞다. 너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왔다. 벌써부터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헤집고 있었다. 나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잠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이것은 머릿속을 채워나가는 생각들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소름 끼치는 기분 때문이었다. 진짜 뭔가 빼먹고 나온 것만 같은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 내가 수많은 생각들보다 더 두려워하던 바로 그 역 같은 감정의 가시였다.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촉감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손의 느낌이 잠시나마 이 생각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기분이 들었다. 섬섬옥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까라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섬섬옥수라는 것을 그녀에게 표현할 방법도 몰랐고 지지 않겠다는 듯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다시 비집고 들어왔기에 그 기분은 말 그대로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괴로워하는 나를 이끌고 아파트 건물 밖까지 나를 데리고 나왔다. 그동안 나는 집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한 수위의 말들로 채워오는 생각들로 인해 더욱더 괴로워졌다. 압박이 강력해질수록 견디기 힘들었던 나는 결국 그녀와 함께 탄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품속에 대한 감상 따윈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감정의 폭풍이 나를 휘감고 이리저리 찢어대고 있었다. 머릿속 말들은 점점 그 수위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더니 공항에 도착했을 땐 결국 선을 넘겨버리고 말았다. 야, 혹시 그년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그럼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앉아있던 항공기 입장 개찰구 앞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대로 뒀다간 이 생각들에 머지않아 잠식당해 진짜 무슨 짓이든 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뛰쳐가듯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열려있던 가장 가까운 변기 칸에 들어가서 바로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변기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적 있었던 공황장애 증상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이미 셀 수 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로 과부하가 된 지 오래였다. 느닷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 같은 것이 끌어올라 괴성을 지르며 잠긴 문을 발로 찼다. 잠긴 문 너머로 나지막히 뭐야 미친 새낀가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수도 없었다. 그러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내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전신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기분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생각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 거짓말처럼 상반된 기분에 오히려 전보다 더 놀랐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서히 내가 머리에서 손을 놓으려고 할 때 고요해진 내면에 단 하나의 말이 울렸다. 아, 드디어 뭘 두고 왔는지 알았다. 그 말이 내 고요한 내면에 유일하게 떠오르고 난 후부터 내 머릿속이 빠르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내가 평생 동안 뭘 두고 와서 불안에 떨었던 것인지.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앓는 소리를 내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제발 화장실로 와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다급해진 목소리로 지금 당장 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서 그녀가 화장실로 올 동안 메고 온 백팩에서 치실을 꺼내 묶여있던 치실을 모두 풀어 헤쳐 양손에 감기 시작했다. 꽉 조였을 때 팽팽해질 수 있도록. 시발년이 감히 사람을 병신으로 하나.